단 한 번의 실수도 없던 살아있는 컴퓨터라 불리던 그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그녀는 회사에 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말았습니다. 퇴사 위기 직전 그녀가 절망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 바로 한국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하트만입니다. 독일 항공우주센터에서 39년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완벽함만 추구하는 살아있는 컴퓨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삐익, 삐익. 긴급 호출음이 침실을 가득 메웠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연락이 온다는 건 대형 사고를 의미하거든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연구소로 달려갔어요. 제어실에 도착했을 때 모니터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기술진들이 패닉 상태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3년간 목숨 걸고 설계한 통신위성이 궤도를 완전히 이탈한 거였어요. 5천만 유로가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슈미트 팀장이 제게 달려들며 얼굴을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렸습니다. 침을 튀기며 소리쳤어요. 하트만, 도대체 뭘 한 거야?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할수록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어요. 제가 설계한 자동 제어 시스템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경멸이 가득했어요. 20년간 함께 일한 한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완벽한 하트만이라더니 이게 완벽한 거야. 클라우디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등을 돌렸어요. 마치 얼음 덩어리를 씹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저를 어떻게 믿고 일하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39년간 감정을 억누르며 기계처럼 살아온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함만 추구해온 얼굴이요. 여동생 마리아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괜찮아? 제가 괜찮다고 그냥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그래.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만 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기계처럼 살면서 놓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국제협력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KAIST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위성 예지정비 기술 개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예지정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만약 위성의 고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제가 겪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아시아로 가서 배워야 하죠? 거절한다고 대답했지만 슈미트 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트만,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거절하면 다른 모든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될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어요. 제가 실패한 위성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39년간 완벽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네요. 혹시 망가진 건 위성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던 걸까요?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독일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모든 게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에 익숙한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공항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 남성이 서 있었어요. 박정훈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라고 했습니다. 영어가 어색했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진실해 보였어요. 제가 독일에서 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에 당황했어요.
제가 실패한 사람인데도 존경을 표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일에서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대전으로 가는 KTX 안에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온다고 했을 때 연구팀 전체가 환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최고 위성 전문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니까 모두 떨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창밖 풍경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독일에서는 실패작 취급받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다니요. 이상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서 팀원들을 만났을 때 정말 놀랐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민수라는 연구원이 악수를 청하며 눈을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독일의 위성 기술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꿈만 같아요. 20대 후반의 여성 연구원 이수진은 제 논문을 다 읽어봤다고 했어요. 제 실패작 논문까지 읽었다면서도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정태환이라는 연구원은 혹시 시간되면 독일 우주개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실패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선생님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예지정비 시스템을 보여드릴까요? 김민수가 거대한 모니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위성의 모든 부품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AI가 고장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제 위성은 추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확도를 물어보니 지금까지 93.7%라고 했습니다. 93.7%라고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발달했잖냐면서 공장에서 기계 고장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우주로 확장한 거라고 했어요.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저희와 함께 이 기술을 완성해 주실 수 있나요? 독일의 노하우가 정말 필요해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골칫거리였던 제가 여기서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배워가는 거니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평생 완벽함만 추구해온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과 제자가 따로 없어요. 모두가 서로의 선생님이에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대전의 야경이 독일과는 전혀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을까요? 프로젝트 첫 주, 저는 한독힘의 예지 정비 시스템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독일 기술보다 정교하지 못해 보였거든요. 알고리즘의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고 이수진에게 지적했더니 의도적으로 여유를 둔 거라고 했어요. 100% 정확하려다가 놓치는 것보다 90%라도 미리 잡는 게 낫거든요. 묘한 철학이었어요. 완벽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탈리아계 독일인 동료 마리오가 한국에 도착했어요. 유럽 우주청에서 파견 나온 관찰자였죠. 마리오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뭘 배울 거라고 생각하냐면서 아시아 기술이라는 게 결국 서구 기술의 모방 아니냐고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제가 말했지만 마리오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20년간 우주 분야에서 일해봤는데 혁신은 항상 서구에서 나왔다면서 여기는 그냥 값싼 인력일 뿐이라고 했어요. 마리오의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제 속마음과 비슷했어요. 저도 은근히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태환이 헐레벌떡 뛰어오며 긴급 상황이라고 소리쳤어요. 일본의 기상위성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는 거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궤도상의 위성 하나가 비정상적인 전력 소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독일에서 겪었던 증상과 똑같았거든요. 제 위성이 추락하기 전에 보였던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김민수가 급하게 컴퓨터를 두드리며 예지 시스템의 분석 결과를 확인했어요. 72시간 내에 전력 모듈 완전 고장 예상. 확률 91.3%라고 나왔습니다. 마리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이런 단순한 AI 분석을 믿는 건 아니겠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박 교수님은 진지하게 일본 측에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일본 우주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측 분석이 맞다는 거였습니다. 위성 전력 모듈에서 미세한 이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마리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말이에요.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히 고장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부품의 미세한 변화까지 추적해서 고장의 전조 증상을 찾아낸다고 했어요. 김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프기 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 같다면서요. 놀라웠어요. 제가 독일에서 추구했던 건 완벽한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서는 고장을 받아들이되 미리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아서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어요. 마리오는 벌써 숙소로 가버렸지만 저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위성 데이터를 예지 시스템에 입력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추락 96시간 전 고장 예측 가능. 확률 94.2%.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3년간 만든 완벽한 시스템보다 이 불완전한 한국 기술이 훨씬 실용적이었던 거예요. 박 교수님이 연구실로 들어오셔서 뭔가 발견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기술이 있었다면 제 위성은 추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박 교수님이 빙긋 웃으셨어요. 그럼 이제 다음 위성은 추락하지 않겠네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제 실패가 있었기에 더 나은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실패를 숨기고 부인하려고만 했는데 여기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로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죠. 실패해본 사람만이 진짜 위험을 알거든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39년 만에 제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라고 느껴졌거든요. 예지 시스템에 대한 제 신뢰가 높아진 지 일주일 후 진짜 시험대가 찾아왔어요. 김민수가 소리치며 뛰어왔습니다. 대변이라고 유럽우주청 위성에 경고가 떴다는 거였어요.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통신위성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독일 위성이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정태환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스템 분석 결과 48시간 내 보조, 전력 시스템 고장 예상, 확률 89.4%라고요. 박 교수님이 독일 본부에 연락해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만약 이번에도 틀렸다면 어떻게 되죠? 베를린으로 화상회의가 연결됐을 때 슈미트 팀장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또 무슨 문제냐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위성 이상을 감지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슈미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제가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시아 기술에 의존한다는 거냐면서 말이에요. 옆에서 마리오가 끼어들었습니다. 자신도 여기 있지만 솔직히 이 시스템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멀쩡한 위성을 셧다운하라는 거냐고 슈미트가 물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48시간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슈미트가 미쳤냐고 소리쳤어요. 48시간이면 위성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지금 셧다운하면 확실히 손해라고 이수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고장 시점도 예측할 수 있다고, 정확히 언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3시 17분입니다. 너무 구체적인 시간에 모두가 놀랐어요. 설마 분 단위까지 가능하냐고 슈미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AI가 수천 개의 패턴을 분석한 결과라고요. 슈미트가 48시간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경고했어요. 이번에도 틀리면 저는 끝이라고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거든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손이 떨렸어요. 이수진이 뒤따라와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만약 틀리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함께 책임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함께요? 네, 혼자서 모든 걸 떠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저희가 있다면서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독일에서는 실패하면 혼자 책임져야 했는데 여기서는 함께 책임지겠다고 하다니요. 다음 날 오후 3시 모든 팀원이 모니터 앞에 모였어요. 독일에서도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시 10분
3시 15분, 3시 16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시 17분 정확히 삐익 위성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독일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조전력 시스템 고장이 감지됐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다면서 정말 정확히 3시 17분이라고 했습니다. 슈미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즉시 보조 시스템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2시간 후 위성은 완전히 복구됐어요. 슈미트가 화상으로 고개를 숙이며 미안했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면서 말이에요. 마리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AIST 팀은 박수를 보냈고 박정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연결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고장난 마음도요. 성공적인 위성 복구 후 며칠이 지났을 때 독일에 남겨둔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는 아버지와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철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실패한 이후 연락을 끊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여동생 마리아로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심장병 수술을 앞두고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 무뚝뚝하고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에게 고장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다니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수술이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이야. 의사가 말하길 성공률은 높지만 그래도 큰 수술이라서.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약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니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기계는 예측 정비로 고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위성의 고장은 미리 예측할 수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도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박 교수님이 조용히 앉으셨어요. 하트만 박사님, 기계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박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부품을 바꾸면 되지만 사람은 시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와의 시간을 얼마나 헛되이 보냈는지 깨달았거든요. 완벽하지 못한 딸이라고 부끄러워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수술 전이라도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교수님의 조언에 용기를 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고 있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두려웠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3년 만에 듣는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엘리자베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엘리야, 한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져 있었어요.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툴고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근황을 묻고 한국은 어떤지 물어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던 분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때? 일은 잘 되고? 네. 생각보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참 따뜻해요. 그래. 좋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기계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지. 그 한마디에 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9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는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조용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실패했을 때 연락드리지 못해서. 괜찮다. 실패하는 것도 내 인생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평생 완벽함만 요구하시던 분이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돌아가면 뵐게요. 응, 기다리고 있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거든요. 동시에 위성 예지정비 시스템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한국 공동개발로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독일 본사에서 복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한국에서 더 배워가고 싶었거든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제는 프로젝트의 성공보다 누군가와 협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수가 물어봤어요. 독일로 돌아가시는 거냐고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찾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어요. 박사님이 저희에게 가르쳐준 것도 많다고, 서로 배우는 게 진짜 협력 아니냐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에서 설계한 예측 정비 기술을 이용해서 본래 실패했던 제 위성의 복구 임무를 맡기로 한 겁니다. 폐기 예정이던 위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에 독일 본사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슈미트 팀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정확성을 목격한 이상 이번 복구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궤도를 이탈한 위성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는 건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거든요. 게다가 고장난 부분들을 원격으로 수리해야 했습니다. 한국 팀과 독일 팀이 24시간 교대로 작업에 매달렸어요. 예지 시스템이 위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부분을 복구해야 할지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마리오를 포함한 유럽 기술진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의 위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초기에 회의적이던 마리오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복구 작업이 시작된 지 72시간 후 드디어 위성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 떠오른 녹색 신호등을 보는 순간 제어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독일과 한국, 양쪽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박정훈 교수님이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연결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고장난 마음도요. 정말 그랬어요. 위성만 복구된 게 아니라 제 마음도, 제 인생도 다시 궤도에 올라선 기분이었거든요. 성공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도 축하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럽다고, 이제야 진짜 엔지니어가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복구된 위성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어요. 이건 제 두 번째 기회였다고 말이에요. 실패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독일 복귀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을 잊을 수 없었어요. 여기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패해서 배우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 박 교수님께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성 하나,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제 인생 하나를 다시 띄웠다고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말이에요. 공항에서 배웅 나온 팀원들이 아쉬워했어요. 김민수는 독일에서도 가끔 연락하자고 했고, 이수진은 언제든 한국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정태환은 박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다며 고마워했어요. 독일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아버지는 많이 여위셨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어요. 베를린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실패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그랬다. 내가 연락을 안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 이제는 실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성장하는 거야. 한국에서 돌아온 후 독일 항공우주센터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지정비 기술을 도입하면서 더 이상 완벽한 시스템만을 추구하지 않게 됐거든요. 실패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하게 된 거죠. 슈미트 팀장도 제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하트만은 예전과 다르다고, 더 인간적이 되었다고요. 기술자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성장한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지금 저는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두 나라의 기술을 융합해서 더 나은 우주 기술을 만드는 일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쪽에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있고 실패해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녁마다 아버지와 산책을 하면서 생각해요. 궤도를 이탈했던 인생이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궤도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인간적인 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망가져야 진짜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용기,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이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된 순간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